1421년 충청도 전이 땅, 훗날 세종대왕의 치세가 한창 무르익던 시절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처선.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한 양반과 자제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와 내시가 된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처선의 초기 경력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존실록에 따르면 그는 정확한 사유는 불분명하지만 문종 때의 내시부에서 쫓겨나 경상도 영해로 유배됩니다. 신부는 관노로 떨어졌고 사실상 몰락의 길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경랑 속에서도 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단종 즉위 후 사면령이 내려지면서 1453년 다시 내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455년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금성대군 유의 사건에 연루되며 또다시 내쫓기게 됩니다. 내시 신분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본향의 관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인 1457년 그는 다시 풀려납니다. 1460년에는 세조로부터 원종공신 3등에 추록되며 일시적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치세에서도 김처선은 잦은 꾸지람과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내시의 직무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은 기록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1465년에는 시녀를 데리고 한양에 가다 황관 동료들과 술에 취해 종로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다는 주문으로 국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처선은 임금의 총애를 받기도 하고 한순간에 몰락하기도 하는 삶을 오갔습니다. 김처선의 이름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였습니다. 성종은 학문과 예법을 중시한 군주였고 김처선은 그 곁에서 신임을 얻으며 내시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성종은 종종 김처선을 궁궐 밖 대신들에게 파견해 임금의 뜻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병든 대신의 집에 술과 음식을 내려보낼 때 사관이나 승지를 제치고 김처선에게 임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사원부가 내시를 지나치게 우대한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김처선의 특출함은 의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5년 기사에는 그가 대비의 병을 치료하는 데 공을 세워 포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정의품 자원대부까지 오르게 됩니다. 내시가 이만큼의 고위 풍계를 얻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야사 속에서도 그의 모습은 빛납니다. 연려실 기술은 김처선이 왕에게 늘 정성을 다해 간언했다고 전하며 소문세록은 그가 경서와 사서에 두루 밝았다고 기록합니다. 내시지만 학문적 소양을 갖추고 임금에게 올바름을 설파할 수 있었던 존재로 기억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충직함, 그리고 탁월한 기억력 덕분이었습니다. 성종의 곁에서 김처선은 안정과 권위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내시라 해서 비웃음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조정 대신들과도 대등히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왕자 이융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가 바로 연산군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대비 인수대비와 유학 관료들의 보필 아래 정사가 원만히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일기에 따르면 즉위 초기부터 이미 연산군의 성격은 조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민하고 고집이 강하며 조금이라도 자기 기분을 거스르는 언행에는 쉽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김처선은 성종 때부터 쌓아온 신임 덕분에 자연스럽게 어린 군주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사사로운 생활을 챙기는 동시에 종종 국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연산이 즉위 초반에는 김처선을 무척 의지했다고 전하며 내시이면서도 은근히 군주 교육의 일환을 담당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종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었습니다. 성종은 성리학적 도덕 정치와 예법의 엄격한 시행을 강조했지만 어린 연산군은 이를 지루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대신들의 끊임없는 간언과 견제는 그의 성정에 불만을 쌓이게 했습니다. 김처선은 이 과정에서 성종의 정신을 이어받아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지만 이는 곧 정면 충돌의 불씨가 됩니다. 연산군 일기에 남은 기사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김처선의 간언 장면입니다.
내시는 본래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처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종 시절부터 학문과 예법에 밝아 임금에게 올바른 도리를 직언하곤 했습니다. 연산군 3년 9월의 기록을 보면 연산군이 사냥을 즐기느라 정사를 게을리하자 김처선이 조심스레 직언했다고 나옵니다. 전하, 사냥에만 몰두하시면 백성들이 공공해집니다. 연산군은 잠시 잠잠했으나 곧 얼굴빛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관은 이 사건을 두고 내시가 주상에게 감히 도리를 말하니 이는 정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이후에도 김처선은 술자리와 연회의 과도함을 여러 차례 경계했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그가 연산군의 주연 자리에 들어가 술은 몸을 해치고 색은 마음을 흐리니 절도를 지켜야 합니다라 충언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군주의 귀에는 달갑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연산군은 곧장 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며 내 따위 내시가 어찌 임금의 일을 논하는가라 꾸짖었다고 전합니다. 김처선의 간언은 내시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를 빛나게도 했고 동시에 위험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1505년 4월 1일 김처선은 아침부터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소문쇠록에는 이날 아침 그가 아내에게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에서는 그날도 연산군이 처형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본래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처형무가 연산군에 이르러서는 음란한 감으로 변질된 놀이였습니다. 궁궐은 한낮에도 휘황찬란한 등불로 가득했고 여인들과 환관들이 무희처럼 어울려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자리로 김처선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 앞에 선 김처선은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늙은 몸은 네 분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경서와 사서에도 통달했지만 고금을 통틀어 전하처럼 행동하는 군주는 없었습니다. 순간 궁궐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내시가 임금에게 이런 직언을 하다니. 연산군의 눈빛은 곧 분노로 번졌습니다. 그는 활을 당겨 김처선의 갈빗대를 쏘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처선은 그러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랫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궁궐안을 울렸습니다. 연산군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다시 활을 쏘아 쓰러뜨린 뒤 직접 칼을 들어 그의 다리를 잘랐습니다. 일어나 걸어보라. 그러자 김처선은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니실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연산군은 더욱 미쳐버렸습니다. 그의 혀를 잘라내고 복부를 가르며 창자를 끌어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그가 금중에서 죽었다고만 기록하지만 민간에 전해진 이야기는 훨씬 참혹합니다. 그럼에도 김처선은 죽음의 순간까지 간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란한 행실을 버리고 올바른 임금이 되십시오. 그의 마지막 충언은 비와 함께 흩날렸습니다. 김처선의 최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그의 시신을 호랑이에게 던져 짓밟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헐리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괴했습니다. 부모의 묘는 파헤쳐졌으며 아내와 며느리는 궁궐의 관노로 끌려가 말먹이는 일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연산군은 김처선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 철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처형무는 풍두무로, 절기처선은 조서로 바꾸었습니다. 심지어 관리나 백성들 가운데 처자가 들어간 이름을 가진 이들에게 계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처선을 단순히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김처선의 충언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506년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고 중종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순간 김처선의 이름도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사관원 헌납 강중진은 김처선은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직언하다 희생되었으니 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512년에도 그의 행적을 속삼강 행실도에 기록해 후세에 본보기를 남기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그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처선은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다 죽었을 뿐이다. 중종의 태도는 의외였습니다. 폭군에게 맞서 죽은 자라면 반정 직후 정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충신으로 예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오히려 냉담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김처선은 어디까지나 내시였습니다. 황관을 충신으로 추양할 경우 후일 황관들의 권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명종 때에는 황관 박환종이 권력을 휘두르며 배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둘째, 중종 스스로도 연산군 시절 침묵하며 살아남은 군주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직언한 김처선의 행위는 중종에게 불편한 비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그의 업적을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결국 김처선은 반정 직후에도 정식으로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8세기 영조 때에 이르러서야 김처선은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합니다. 1751년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관 김처선이 간언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일찍부터 들어왔다. 그에게 정문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권면하는 큰 정사다. 영조는 김처선의 고향 전위에 붉은 문, 즉 정문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정문은 충신, 효자, 연려를 기리는 상징물로 한 개인의 삶을 후세의 본보기로 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처선은 죽은 지 약 250년 만에야 비로소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산군이 집요하게 지으려 했던 이름은 영조시대에 다시 공적인 기억 속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김처선의 죽음은 단순히 한 황간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의 숙명을 상징합니다. 연산군은 권력을 절대적으로 휘둘렀지만 김처선의 이름을 지으려 애쓴 것은 그 충언이 끝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가장 증오한 이름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